한 주간의 정치권 핫 이슈를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정치토론 왈가왈부 유용합니다. 오늘도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세 분을 모셨습니다. 강기정, 김유정, 진성호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올해 정치권은 그야말로 다이나믹했습니다. 11년 만에 남북 정상회담부터 정치 지형의 변화를 가져온 6.13 지방선거까지 격동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만큼 크고 다양한 이슈들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왈가왈부는 정치토론 왈가왈부는 아듀 2018 올해의 이슈 키워드 또 올해의 인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올 한 해 가장 뜨거웠고 또 가장 기억에 남는 이슈는 무엇이었는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왈가왈부가 준비한 첫 번째 토론 주제부터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함께 선언하였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남과 북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온 결의가 전쟁 없는 평화로운 땅에서 번영과 행복을 누리는 새 시대를 열어나갈 확고한 의지를 같이 하고 반드시 좋은 결실이 맺어지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네, 왈가왈부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2018년 올해의 이슈 키워드입니다. 바람 잘 날이 없었던 2018년, 이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무척 많았는데요. 오늘 출연하신 패널 세 분들이 정치, 외교, 안보 분야에서 각각 세 가지 키워드를 먼저 뽑아주셨습니다. 공통적인 내용도 있고요, 또 다른 내용도 있었는데요. 이 세 분이 선정한 올해의 이슈 키워드는 무엇인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자, 남북정상회담은 우리 강기정, 김유정, 진성호 세 분께서 다 공이 올해 이슈 키워드로 했는데요. 먼저 강 의원님 먼저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북정상회담, 네. 북미정상회담을 보면서 격세지감이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사실은 일상적으로 핵실험 또 그 미사일 발사 등 일상적으로 있었는데 네. 지금은 핵실험 미사일 발사 이런 것도 없고 오히려 그동안에 남북 간에 늘 있었던 군사훈련마저도 잠정 연기되고 지금 사라져 있는 이런 정말 말 그대로 피부로 느끼는 평화의 한 해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있었던 형식이나 절차나 내용이 모두가 파격적이었어요. 예를 들면 능라도 경기장에서 10만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했던 거라든가 백두산을 함께 올라갔다는 거라든가 또 평양선언문 남북합의문 속에 비핵화라는 문구도 집어넣었다거나 네. 이런 것이 매우 파격적이었던 거고 그 과정에 드러내지 않는 김정은의 또 다른 모습 그다음에 국제사회에서 야유받고 있는 트럼프의 또 다른 또 모습 이런 걸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아직 딱 비핵화와 평화협정이 맺어지지는 못하고 있고 네. 여전히 지금 마지막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1년 1월 1일 김정은 신년사 이후에 지난 1년 동안의 3차 남북 정상회담과 한 차례의 북미 회담을 통해서 한반도가 얼마나 평화의 길로 급속도로 빠르게 갔는가 네. 이거에 대해서 저는 어떤 그 격세지감 또는 천지개벽의 느낌을 갖게 됩니다. 강 의원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어떤 거였어요? 능라도 10만 명 앞에서 15만 아닙니까? 15만 명 앞에서 문재인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연설하고 그 연설의 핵심이 비핵화의 문제를 선언하고 확인받았다는 것이 저는 너무너무 그 느낌이 그냥 전율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그 평양 그 시민들 장면도 그렇습니다. 화면에 비쳤었는데요. 네, 예. 감동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이번 키워드도 역시 공통적인데요. 진성호 전 의원께서도 선정하셨네요. 예. 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을 만나고 또 이제 그 남북 정상회담이 트럼프와의 북미 회담을 이끌어냈다는 것은 제가 네. 봐도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큰 이벤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평화를 향한 그런 어떤 노력들은 가치가 있고요. 근데 문제는 그 결과가 마지막에는 좀 깔끔하게 처리는 못 되고 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평양에 가서 했던 그 군사 실무회담 결과 같은 걸 보면 사실은 군사 전문가들이나 과거에 이제 군인을 하셨던 분은 굉장히 우려를 하십니다. 물론 북한의 약속이 선의의 약속을 지킬 거냐 마냐의 문제는 있긴 하지만 네. 그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거는 대한민국 이 국군을 무력화시키는 거 아니라는 걱정이 있고요. 또 다른 거는 뭐냐면 저는 김정은이 정말 비핵화 약속을 지킨다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거는 좋다고 보는데 최근에 보이고 있는 북한의 태도를 보면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는 저는 판단을 유보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의 선택에 따라서 북한은 정말 경제 발전도 할 수 있고 하지만 만약에 북한이 아무런 진전 없이 지금 그런 증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긴 하지만 아무런 진도도 없이 그냥 막연히 경제 지원을 받겠다. 네. 또는 남한과의 어떤 쇼를 갖다 하려는 의도였다면 내년에 남북 관계는 오히려 더 악화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이 물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 노력에 대해서는 박수를 쳐주고 싶지만 어쨌든 마지막에 올 연말을 넘길 때 상황을 보면 네. 상당히 걱정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의 남북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상당히 판이한 것 같아요. 대비되는 것 같아요. 김유정 의원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도보다리 회담 40여 분, 원래 당초 예정보다 훨씬 시간 넘겨서 했던 네. 그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는데 그 남북 정상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그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만 우리는 들을 수 있었는데 그 입모양을 보고 우리가 무슨 얘기일까라고 추측하고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 아마 모두에게 감동을 가장 준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을 네. 하면서요. 동시에 지금 이제 진전되고 있는 비핵화의 어떤 내놓을 만한 결과 이런 거에 대한 한편 우려, 한편으로는 좀 실망 이런 것들이 이제 올 한 해 마무리를 지으면서 떠오를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반도에서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다는 것 그것은 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굉장한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북한의 무력 도발이 뭐 2017년도만 해도 뭐 굉장히 여러 차례 있었는데 네. 지금까지 올 한 해 한 차례도 없었다는 글쎄 점.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른 모든 걸 떠나서 국민을 좀 안심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결과가 아니었나 생각하고요. 네. 이제 남은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그리고 또 이어질 걸로 예상되는 또 북미 간 또 두 번째 정상회담 이런 것들이 아마 순차적으로 내년에는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국민의 남은 어떤 기대에 충족시키는 그런 결과물을 나을 거라 생각하고 또 그렇게 희망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결국 앞으로 남은 거는 지금 이제 어떻게 진행될 건가 아니겠어요? 네. 북미 간의 교착 상태가 좀 자꾸만 길어지는 것 같고 또 김정은 위원장 답방도 아주 확실치 않고 이런 부분들이 좀 풀려야 할 텐데 좀 걱정입니다. 최근에 그렇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에 아무튼 만나겠다 이렇기 때문에 네. 그 트럼프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야만 또 남북 간에 할 얘기가 더 깊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뭐 어떤 거의 선후 따질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그 북미 정상회담을 이루는 것이 지금 제일 키인 것 같은데 네. 그러려면 트럼프의 마음이 지금 어디까지 그 협상 전략을 갖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이번에 철도 착공식인가요? 네. 봤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판을 키우고 싶어하는 것 같지는 않나요? 보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가불착공식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나 될지 제가 듣기는 김정은이 원하는 거는 KTX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예. 그런 식에 대해서는 좀 냉담하다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이제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핵화 약속만 지킨다면 저는 얼마든지 할 수 네. 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별로 북한은 내키지 않은 듯한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런 유령 착공식 같은 그런 거를 갖다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지만 그렇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다른 국민들의 마음까지도 읽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게 2000년이죠. 네. 지금까지 예, 2000년. 17년, 18년 됐는데 하여튼 좀 결실을 좀 내년에는 맺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이 정도로 저희가 정리를 하고요. 많은 키워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 두 번째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최저임금 인상 문제하고 주 52시간 근무제입니다. 상당히 아주 뜨거운 주제인데요. 이 문제는
역시 2018년도에도 우리가 뜨거운 주제가 됐지만 내년에도 이건 뜨거운 주제가 될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이것은 강기정, 진성호 전 의원께서 키워드로 선택을 하셨어요. 먼저 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직후에는 84%까지 갔습니다. 네. 놀랄만한 지지율이었는데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는 데드크로스를 지나서 못한다가 50%를 넘었습니다. 잘한다가 43.8. 그러니까 네. 84에서 43.8로 급전직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상당히 많은 이유가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는 것은 진정성이 있고 그 목적은 저는 선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현실에 맞느냐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 사람은 참 좋고 생각은 좋은 것 같은데 네. 능력이 없다. 무능하다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경제는 성과로 이야기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할 때 우리의 꿈이 뭡니까? 빈부격차가 좀 해소되고 못 사는 사람이 좀 잘 살게 되고 그 자영업자나 시장 상인들이 좀 더 돈을 잘 받고 행복한 사회를 꿈꿨는데, 자, 1년 반 만의 결과 통계청 통계 이후에 가장 빈부격차가 심해졌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못 살겠다고 지금 뛰쳐나옵니다. 그 민주당이 민주당 가게 1호라고 했던 그 집은 스티커를 떼버렸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아무리 목적이 선하다 하더라도 현실에서는 잘 들어맞지 않는 겁니다. 게다가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더 인상됩니다.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 몇 유예를 주긴 했지만 지금 그 자영업자들이나 상공인들의 말은 이러다가 줄도산한다고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자꾸 이제 정책 수정을 한다고 하는데 네. 지금 정도로는 아주 미흡하다. 이거 정말 제대로 잡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는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 김정은이나 북한에 대해서 관심 가지는 거에 반의 반만이라도 경제에 가졌다면 이런 결과가 나왔겠느냐. 네. 결국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행복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건데 이 부분에서 문재인 정권이 너무 못한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듭니다. 지금 와서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문제에 많은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외교안보 정책에서 이제 경제 민생 정책으로 또 직접 하겠다 이래서 경제장관 확대 회의도 직접 주재하고 네. 연초에 받는 산업부 보고도 직접 받고 또 그동안 이제 경제하면 대통령이 직접 관여하지 못한 것도 있었지만은 이 장하성, 김동연 두 사람의 갈등 내지는 손발이 안 맞았다.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를 새로 세워서 원팀을 만들어서 경제를 더 챙기자. 그동안 했던 거 부족했다는 국민들의 질책을 따갑게 받아서 더 챙기자. 이래서 지금은 네. 민생 경제 쪽에 사실상 전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단지 이제 우리 정부가 우리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제 소득주도 성장론과 혁신 성장론, 공정 경제론 이 세 축으로 경제 정책의 기본 노선을 설정해서 경제 체질을 바꾸자 그랬는데 네. 그 과정에 이제 덜컥 걸린 것이 최저임금 문제였습니다. 52시간 문제는 예전에 주 5일제 근무로 전환한 때의 그 두려움처럼 52시간 전환하면 어떨까라는 두려움은 있는데 이건 잘 연착륙 되어 갈 거라고 보여지고요. 문제는 최저임금 문제가 너무 급격히 올랐다. 이제 이랬는데 사실은 급격히 올랐냐 그렇지 않았냐 문제가 아니라 정책 수단, 그러니까 최저임금 말고 여러 가지 EITC 제도라든가 카드 수수료 문제라든가 이런 정책 수단이 믹서돼야 되는데 그냥 최저임금만 불쑥 올라가고 네. 그 다른 정책이 뒷받침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가는, 그래서 많은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에게 제조업 중소기업들에게 부담을 줬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산입 범위를 좀 조정해주고, 그러니까 그 예전에 줬던 통상임금 범위에 조정해주고 있고, 또 일자리 안정자금이라고 해서 약 15만 원꼴 한 3조 지원하고 이러면서 연착륙 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최저임금과 52시간 문제는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야 할 문제인데 네. 조금 너무 급하다. 그래서 이걸 좀 천천히 가자. 이건 지금 정책 기조로 좀 변화를 주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이런 최저임금 52시간 문제 말고 제조업을 스마트화시키는 그런 방향, 혁신성장론으로 총매진해서 내년 한 해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네.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김정은님 뭐 덧붙일 말씀 없어요? 네. 선정은 안 하셨지만. 문재인 정권 출범할 때 대통령께서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걸 공언하셨는데 결국에는 투자한 돈 대비는 일자리 창출은 제대로 못했다라는 것이 모두의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남북관계나
또 북미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지고 난 지금은 오히려 네. 이제 경제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했었어야 된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꽤 큰 것이죠. 그래서 지금에는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나 또 일자리 이 부분에 대한 키워드 그게 이제 굉장히 강조됐었는데 네. 요번에 보니까 이제 경제 활력을 강조하는 쪽으로 상당히 많이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아쉬움이 드는 지점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경제의 어떤 정책 목표가 문제다라고 했을 때 네. 조금 빠르게 태세 전환을 해서 경청을 했거나 아니면 굉장히 자신 있는 거니까 우리를 믿어주세요라고 할 요량으로 나갈 거라면 변함없이 그냥 지속하게 그 상황을 견지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지금은 상당히 어정쩡한 상황이 돼버린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뭐 전후사정을 다 따져봤을 때는 지금이라도 야당 또 국민의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그 모습은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네. 이런 모습으로 조금 2019년에는 경제와 이 민생 문제에 조금 올인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이 정부도 살고 국민도 네.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하여튼 가장 중요한 담론과 키워드가 경제가 될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좀 하여튼 국민들이 편안하고 또 경제 성장도 이루어져서 더 나눌 수 있는 그런 파이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를 그러면은 두 번째 키워드까지 저희가 살펴봤고요. 세 번째 키워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는 6.13 지방선거입니다. 6.13 지방선거가 올해 있었어요, 그죠? 다 잊어먹은 것 같아요. 예, 워낙 큰 사건들이 많아서 그랬던 것 같은데, 예, 이 6.13 지방선거가 북미 정상회담 직후에 열렸죠. 이틀 뒤인가? 열렸고, 예, 네. 이 키워드는 김유정 전 의원께서 선택하셨는데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올해 이 지방선거가 있었는지 국회의원 재보선이 동시에 열렸는지조차도 망각하고 한 6개월을 벌써 살아온 것 같아요. 그동안에도 우리 다이나믹 코리아는 이럴 때 쓰는 말은 아닌데 네. 굉장히 다이나믹했죠. 한국 정치 사회가. 그래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미투 운동이 열풍을 불었었고 지방선거 네. 전에 그리고 또 이재명 경기지사의 뭐 여러 가지 그 얘기들 파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민주당의 뭐 엄청난 이렇게 압승한 적도 없다 싶을 정도의 결과를 얻었고 그렇죠. 또 예. 야당은 이렇게 참패할 수 없다는 그런 어떤 기록을 세웠던 그런 지방선거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이제 아쉬운 거는 이 너무나 한쪽으로 이 권력의 추가 쏠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민주당은 이 지방선거를 압승함으로써 완전히 총선, 지방선거, 그다음에 정권 교체까지 뭐 종지부를 찍었다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측면에서는 과연 이게 바람직한 정치 현상인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지방자치단체까지 이렇게 그 집권 여당이 싹쓸이했을 때 또 정말 괜찮은 것인지 정말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국민적 의심의 눈초리가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고 제대로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 직전에 완전히 이합 집산이 일어났었죠. 바른미래당이 생기고 또 반대하는 민주평화당이 생기고 또 그럼으로써 이제 그 비대위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 참패에 이 책임을 지고 지도부 다 물러나고 그래서 홍준표 대표는 또 정계 은퇴는 아니죠. 일선에서 물러났다가 네. 최근에 다시 복귀했고 홍카콜라로 왔어요. 굉장히 많은 일이 6개월 동안 일어나서 애초에 그 원인이 됐던 지방선거는 잊어버리고 그 결과물들만 기억하고 그러네요.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비대위 체제 그리고 이제 또 올드보이들의 귀환 이러면서 이제 뭐 정동영, 손학규 그다음에 뭐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뭐 사실은 과거 노무현 정부 사람이니까 오래된 분이죠 이분도. 네. 그리고 뭐 이해찬 민주당 대표에 이르기까지 그런 얘기했었는데 올드보이라고 하면서도 또 동시에는 이분들이 과거 함께했던 그런 또 정치적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혜를 네. 모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했는데 현재까지는 별로 그 지혜가 잘 보이지는 않고 있어서 우리 올해에 아마 그 정치적 이 구조적 변화랄지 이런 것들을 가장 크게 만들었던 사건이 아마 지방선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유정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 역시 선거, 민심이죠. 민심의 판결을 내리는 선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국면들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결국 국민의 선택을 중심으로 이게 바뀌었다. 그런 걸 우리가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한마디면 일단은 이게 만약에 지금 지방선거를 했으면 어떨까 생각하면 사실은 좀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르니까. 그런데 문제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볼 때는 6.13 지방선거에서 정말 처절하게 패배했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을 추스리는 기관은 짧아졌다는 생각이 드는 게 만약에 홍준표 대표가 얼렁쩡한 결과에 따라서 더 했더라면 지금처럼 복구되기는 쉽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건 뭐 가정이지만 그런데 어쨌든 너무나도 뭐 이제 역사상 최악의 참패를 한 겁니다. 그 보수 정당으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완전히 비워버리고 비대위가 들어오고 대구 경북만 남겨놓은 거죠? 완전히 불경까지도 광역단체장이 다 석권했습니다. 네. 그래서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국민이 선택한 겁니다. 이거는 겸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이제 대통령부터 광역단체장까지 전부 다 시의원 뭐 등등해서 민주당이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변명하기가 힘들어졌다. 지금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네. 민주당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니까 한번 해보시라는 거고 못하면 이제는 변명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깔끔하게 기회 주고 하는 거 보고 이제 야당은 할 말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어중간한 패배보다는 참패가 낫었다. 야당에게는 약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그래요? 예. 짧게 저도 6.13 지방선거가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하나는 이제 6.13 선거 이후에 무엇보다도 반성하고 쇄신하고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들여야 할 자유한국당이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현상에 대한 지적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저는 아쉬운 것이 이제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치분권, 민주당 지방정부가 많이 생겼는데 자치분권의 속도가 나질 않아요. 그래서 자치분권의 이 주체들인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회가 거의 예전하고 큰 차이가 없어져서 참 안타깝습니다. 네. 이건 개헌의 불발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요. 이걸 어떻게 6.13 지방선거가 지금 흘른 지 벌써 6개월이 흘러가는데 그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옛날하고 똑같다. 이런 아쉬움을 토로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선거를 보는 시각도 상당히 다르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지방선거 때 참패한 한국당이 지금 많이 변하고 있느냐 이런 아니, 포인트. 이쪽은 이렇게 하지만 지금 지지율은요 알겠습니다.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지금 거의 뭐 바닥입니다. 그러니까 트렌드를 보면 예. 지금 말씀 그렇게 하시지만 자유한국당은 조금씩 반성하고 좋아지고 있고 여기는 지금 자꾸만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국민들이 평가할 겁니다. 이렇게 네. 주관적으로 말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진효님 해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간사 이익을 제대로 보고 있는 거죠. 과연 민주당은 그 당시에 그 민심의 대승이었던 부분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간직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도 같이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까지 저희가 정리해봤고요. 그럼 네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키워드는 윤창호 법입니다. 윤창호 법이 지난 12월 7일인가요? 정기국회 마지막 날 통과됐죠, 이것도요. 네. 강 의원님 말씀하시죠. 선택하셨는데. 제가 이제 윤창호법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윤창호법과 김용균법, 죽음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법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애절합니다. 그렇습니다. 윤창호법도 정기국회 마지막 날 그 운전자들을 과하게 처벌하는 이런 법으로 되어 있고 네. 어제 또 임시국회 마지막 날 통과된 김용균 법도 역시 김용균 청년의 죽음으로부터 얻은 법이기도 하지요. 결국은 이 죽음으로부터 죽어서 통과된 법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낫겠는데요. 이런 죽어서 통과되는 사람이 죽어야만 통과되는 이런 사회 참 좋지 못한 사회 같아요. 그래서 죽기 전에 미리 예측해서 죽음을 막는 법들이 국회에서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이 윤창호법은 이제 음주운전 근절의 신호탄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지금 네. 낯익은 이름을 갖는 무슨 뮤지컬 배우 황민 씨, 또 우리 국회의원 이용호 의원, 또 최근 이용주 의원, 네, 죄송합니다, 이용주 의원님 등등의 낯익은 의원님들 아니 낯익은 얼굴들이 이제 음주운전에 그 계속 사고를 치고 있는데 아무튼 음주운전이 근절될 때까지 네. 서로 긴장을 놓지 않고 계속 이 윤창호법이나 또 위험 산업 외주화법, 김용균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음으로 청년들의 죽음으로 만들어진 법인 만큼 네. 꼭 지켜나가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뽑아봤습니다. 이 국회 통과된 다음에 지난 18일부터 윤창호법이 적용됐는데 그래도 아직 음주운전하신 분들이 많이 많다는 예. 줄어들었답니다. 좀 줄어들었습니까? 그래도 예. 근데 어쨌든 이거는 저는 법도 법이지만 네.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지금 좋은 말씀처럼 이용조 의원도 그렇고 이분 뭐 근데 벌금 3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또 그 와중에 또 음주운전을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빼놓으시면 안 되죠.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바뀌어야 되고 또 하나는 저는 이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정말 이 옆에 앉아 있는 분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엄벌에 차는 문화를 처벌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법만 바꾼다고 되겠습니까? 네, 그런 알겠습니다. 생각이 좀 듭니다.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문제 또 6.13 지방선거 윤창호 법까지 우리 키워드 4개를 살펴봤는데요. 그럼 다음 키워드 5번째 키워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유정 전 의원이 선택하신 건데 단식 투쟁입니다. 네. 지금 단식 투쟁 중이세요? 아니시잖아요. 네, 저는 아니고요. 올해는 그냥 지나가나 했더니 네. 올해도 단식 투쟁에 나섰죠.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0일 동안 단식 투쟁을 했는데요. 네. 이제 선거구제 문제였죠.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법 문제였는데 를 그 공약했던 민주당 또 자유한국당 받아들여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투쟁했던 것이죠. 이제 정치인 단식의 역사는 뭐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지자체 그 지방자치제 선거 부활시키기 위한 네. 단식부터 또 YS 네. 예, 전두환 정권과 투쟁하는 그런 거 그리고 뭐 FTA 관련해서 김근태 의장의 단식이랄지 천정배 의장도 네. 그렇고요. 또 MB학법 소위 미디어학법 저지하기 위해서 이제 했던 정세균 대표의 단식도 있었고요. 잊혀져 가고 있어요. 그거는 또 상당 그때 대변인 하셨던 네,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한 일주일 가까이 단식을 하셨고 어, 뭐 굉장히 이 역사는 깁니다. 단식 투쟁 역사는 긴데 네. 이게 사실은 이제 명분의 문제거든요. 근데 명분의 문제인데 네. 그리고 또 얼마만큼 성과를 거두냐의 문제가 있는데 또 그 사이에는 한국당의 뭐 이정현 그 집권당 시절이었죠. 이정현 대표 이정현 대표 단식했었습니다. 예. 또 드루킹 특검 그 하라 이래가지고 또 김성태 원내대표 글쎄요, 진짜 많이 네. 최근에 와서 더 많이 한 것 있었고요.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번에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한 이 그 손학규 대표, 이정미 대표의 단식은 굉장히 이제 그 민주주의의 마지막 어떤 그 마무리를 짓기 위한 대장정 뭐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저는 이제 합의해놓고 그다음에 속은 사람이 잘못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 정말 그거는 조금 이 정치인으로서 금도를 지켜야 되는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민주당 쪽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약속한 건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그 어떤 소수 정당의 어떤 이 의석 확보를 위한 그런 네.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내 한 표가 얼마나 소중한데 내 표는 어디 갔는지에 대한 그거를 풀어주기 위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정개특위도 연장을 한다고 하고 또 결정됐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각 당에서 조금 대승적 차원에서 뭐 모두가 공약했던 사안들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좀 이 개편이 좀 이루어졌으면 네. 도입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손학규 동시에 이정미 합니다. 대표가 한 열흘 하셨던 거예요, 한시. 예, 열흘 정도 했었죠. 자, 근데 연동형 비례제 대표제는 통과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그 말이기 전에 뭐 딴 얘기 나와버렸죠. 근데 그거는 그렇게 단순하게 말할 게 아닌 게 그래요? 그 일단 단식을 한 그 취지는 저도 이해합니다만 네. 다른 건 모르지만 이건 게임의 룰입니다. 선거 게임의 룰을 정하는 건데 이건 단식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악마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를 한다 그래도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권역별도 있고요. 뭐 굉장히 지금 도농복합 선거구 자자는 한국당의 주장도 굉장히 복합하기 때문에 네. 이거는 차분차분 토론을 통해서 해야지 이거 내놔라고 하는 건 저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단식 투쟁이 저는 이런 거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건데 김성태 원내대표가 드루킹 특검 때문에 하고 또 손학규 이정미 대표가 한 걸 보면 네. 역시 약자들입니다. 이 단식을 하는 분들은 약자들인데 민주당 힘을 가진 여당이 좀 더 소통을 했더라면 네. 단식까지는 안 갈 수도 있었지 않았나. 그런 면에서 강자가 협치에 대해서 조금 그동안 소홀했던 거 아닌가. 이런 비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자가 좀 잘 하시라고. 제가 당사자는 아닙니다만은 원내대표끼리도 합의한 종이에 써서 도장까지 찍은 사인까지 하는 유치원법 문제하고 국정조사건 이런 것도 그냥 핑계 쳐본 거 아닙니까? 그거는 따져봐야죠. 근데 지금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반하면 안 되는 이유가 저도 이제 그런 거 물어보면 또 그쪽 사람들은 할 말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저는 문제가 뭐냐면 어떤 토론을 사안을 갖다 굉장히 단순화시켜가지고 이 사람은 맞다, 틀리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는요. 다음에 한번 전문적인 토론장을 만들어서 토론할 이야기지 이렇게 알겠습니다. 쉽게 이거 말할 수 있는 건 제 아니라고 이야기는 봅니다. 예, 예. 종이에다 써서 합의까지 사인까지 했던 유치원법과 국정조사 같은 것도 내팽개 쳐버리는데 하물며 그 말로 하는 약속 단식을 끝내면서 연동형 비례를 받는다 마는다 말로 하는 약속이 얼마나 그 지켜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건 너무- 키워드 5가지 그건 손학규 살펴봤고요. 선수가 너무 네. 다음 키워드 아간하게. 진성호 전 의원이 선택하신 예. 것 같은데요. 6번째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뜨거운 주제 같은데요. 민간인 사찰 의혹. 네. 결국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올해 마지막 날 네. 조국 수석이 드디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문재인 정부는 촛불 정부입니다. 촛불 정부이기 때문에 권력을 가진 자가 민간인 사찰을 한다든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누굴 쫓아낸다든지 참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의혹 수준이지만 하나하나 드러나는 사실들을 보면 겁이 좀 납니다. 저는. 왜냐? 일단 민간인 사찰을 했습니다. 이게 위에 보고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다음 문제고요. 또 하나는 얼마 전에 환경부의 블랙리스트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환경부가 우리가 만든 거 아니라고 했다. 모르겠다고 했다. 조금 지나서 만든 건 맞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김태우 청와대 특감반의 수석관이 요구해서 줬다고 했는데 또 지나가서 그냥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말이 자꾸만 바뀌는데 정말 환경부가 그런 걸 만들었다면 다른 부처는 안 만들었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게 만들어진 시점이 1월 중순인데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 나가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또는 캠코더, 그러니까 민주당과 가까운 사람들이 그 자리에 다 들어옵니다. 낙하산 타고.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이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은 자, 내일 모레 월요일 날 운영위원회에서 좀 나오겠지만 만약에 이 사실들이 만약에 진실로 드러날 경우에는요.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에는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 끝날 때쯤 터진 거지만 저는 이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청와대가 물론 이게 어디까지가 진실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해야 되는데 다만 네. 지금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 왜냐하면 청와대 해명들이 그동안 말했던 게 너무 지금 알겠습니다. 어긋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예.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정해주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이 문제에 사과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 했던 발언을 보면 청와대의 박근혜 청와대 찌라기 사건이 났을 때 어쨌거나 이건 대통령 당신 청와대 내에서 벌어진 일 아니냐. 그러면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한 걸 보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태우 수장관을 막 비판하지만 어쨌거나 당신들 청와대 내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건 대통령이 좀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네. 진실에 대해서는 확실한 규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예. 자꾸 이걸 사찰이다, 블랙리스트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민정수석실의 반부패 비서관실의 업무가 환경부 산하의 공직자들을 감찰하고 조사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물론 여기에서 잠깐만요. 이거는 환경부가 만든 겁니다. 그래요. 아니 들어보십시오. 특감반이 만든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 얘기는 지난주에 많이 했는데요. 예. 간단하게 특감반에 정리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특감반에 김태우가 환경부를 가기 전에 미리 전화로 주문을 해놓고 함께 수사관하고 가서 그걸 받아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 요구라 그랬는데 요구가 맞고요. 특감반의 요구가 맞고 환경부는 그렇게 만들었고 두 번째 이건 반부패 비서관실의 고유의 업무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민간인한테 민간인은 두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거 모두 들어보면 고건의 아들하고 전성인 교수예요. 근데 전성인 교수 진대재 장관은 어떻고요? 그러니까 변양균 지금 전 실장은 어떻습니까? 다 민간인들입니다. 잠깐 고건하고 진대재가 한 묶음으로 가죠. 변양균 실장도 비트코인 있어요. 관련 조사 그거 하나예요. 홍석현 회장 문제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이 두 가지 중에 그래요? 고건 등 진대재에 대해서는 인정한 겁니다. 그럼 비트코인 관련해서 그냥 그래요. 인적사항 취합이다. 이게 무슨 사찰이냐. 두 번째 전성인 교수 관련해서는 보고받은 적도 없고 그건 김태우가 그냥 만들어서 아직 혼자 만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걸 사찰이냐 블랙리스트냐 규정 네. 짓는 것은 과거 사찰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네. 반면 교사를 좀 삼아봐야죠.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지난주에도 많이 한 그만하죠. 거로 할 알고 말이 있고요. 있지만 참겠습니다. 예. 월요일날 또 제가 딱 한마디만 예, 보태겠습니다. 간단하게 네. 주제가 많이 남아왔고 예, 네. 다 소화를 해야 되거든요. 예. 이 전 정권에서 있었던 사람을 계속해서 쓰는 것, 그리고 문제가 생겼는데 초반에 원내 복귀시키지 못한 것, 청와대 명백한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가 생기자 개인 일탈이라고 하는 청와대의 모습은 10년 적폐 정권이라고 주장하는 이 과거 정권의 데자뷰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서는 대검에서 이 해임 청구했으니까 네. 그의 죄는 죄대로 뭔가 이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일이 이쯤 됐고 또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조국 수석 내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일이 이렇게 터졌으면 왜 과거 앵무새처럼 반복하지 말고 적어도 유감 표명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비위를 저지른 사람이건 뭐 그의 태도가 온당치 못하다고 모두가 네. 생각하든지 간에 청와대 직원이었다는 그 이유가 중요한 거죠. 청와대 직원 아니고 어디 뭐 야당 직원이었습니까? 한국당 직원이었나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청와대로서는 무한 책임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월요일날 조국 수석이 나와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 해명을 내놓아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 운영위원회 빨리 열어서 거기서 해야 네, 된다라고 해야 된다고 합의 제가- 봤었는데 네. 이게 실현됐습니다. 하여튼 주제 2018년 올해 이슈 키워드는 제가 가만 보니까요 6가지였는데 2가지만 결말이 졌고요. 4가지는 계속 진행형입니다. 이게 다 남북 정상회담, 최저임금 인상 문제, 또 연동형 비례대표 단식, 그다음 민간인 사찰로 내년까지 다 가는 문제는 내년에는 좀 잘 정리돼서 매듭이 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의 2번째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왈가왈부 2번째 주제는 2018 올해의 인물입니다. 올 한 해 역시 정치권의 다양한 사건 사고가 많았던 만큼 또 여러 정치인들의 희비가 또 뚜렷하게 엇갈렸습니다. 어떤 인물들이 주목을 받았고 또 어떤 인물들이 부침을 겪었는지 2018년 마무리하면서 올 한 해 한국 정치를 뒤흔든 인물들을 6분을 저희들이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 인물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직 부장검사가 전화 2통으로 서민들이 평생 벌어도 못 벌 돈을 벌어들이는 전관예우의 법정에서 과연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합니까? 10,000명만 평등할 뿐입니다. 여기에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책임을 져야 한다. 잘못이 크고 책임이 무겁다. 나는 여기서 멈추지만 당은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네, 고 노회찬 다시 화면에 나오니까 뭐 다시 또 숙연해지는 것 같고요. 또 뭉클한 감정이 다시 또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이 고 노회찬 의원을 인물 첫 번째로 3분이 다 뽑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왜 뽑으셨는지 선정한 이유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저는 어쨌든 뭐 자살한 방법 같은 거는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저는 네. 노회찬 의원이 생전에 했던 그 쌓았던 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회찬 의원이 사실은 저런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는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야기는 사람들이 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도 노회찬 의원이 살아서 했던 일들, 그리고 노회찬 의원 때문에 행복을 찾은 사람들이 그걸 칭송합니다.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이 어떠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노회찬은 보여주고 갔다. 저도 이제 조선일보 기자 시절에 조선일보 노조가 노회찬 의원을 부른 적이 있습니다. 네. 와가지고 술도 먹고 우리가 토론을 했는데 생각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참 건강한 정치인이다.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에 정말 노회찬 같은 정치인들이 뭐 보수나 진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많이 나와서 대한민국의 정치를 풍요롭게 했으면 좋겠다. 노회찬이 그립습니다. 김정원님.
네, 화면 보니까 가슴이 참 글쎄 말이에요. 뭉클한데요. 네, 노회찬 의원은 한마디로 복잡하고 어려운 정치적 상황을 정말 쉽고 알기 쉬운 용어로 국민들을 설득시켰던 그런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학생운동, 노동운동, 인권운동 그리고 진보 정치를 위해서 일생 헌신했던 그런 분인데 그 안타까운 죽음 앞에서는 정말 모두가 너무 충격이었죠. 그러나 남긴 숙제를 우리가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 노동자 문제랄지 비정규직 문제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또 필생의 정치적 어떤 숙제로 생각했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책무를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그분이 그 뭐 드루킹의 돈 문제 이렇게 나왔을 때 원 외에 있는 사람도 뭐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하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와글 했었죠. 그런데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이 국회의 현실을 보면서 네. 더 큰 안타까움을 느끼고요. 그런 것들이 조금 제대로 돌아가는 2019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원님. 노회찬 의원을 이제 우리가 좋아한 건 언행일치 아닌가 싶어요. 자기 말에 명분과 설득력이 없으니까 목숨을 그냥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인에게 특히 중요한 것이 언행일치. 뭐 다르게 말하면 이론 암과 실천 이렇게도 표현하겠습니다만. 그래서 노회찬 의원이 언행일치한 정말 짧지만은 울림 있게 산 의원 아닌가. 그래서 올해의 인물 첫 번째입니다. 하여튼 뭐 세 분 다 말씀해 주셨지만 말씀 듣고 나서도 가슴 아픈 측면이 상당히 남는 것 같습니다. 자, 고 노회찬 의원 인물 첫 번째는 저희가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요. 그럼 또 세 분께서 선정하신 두 번째 인물은 누군지 저희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개정 중인 그리고 그 글을 쓴 사람은 제 아내가 아닙니다. 경찰은 제 아내가 아니라는 증거가 정말 차고 넘치는데도 비슷한 것들 몇 가지를 끌어모아서 제 아내로 단정했습니다. 네, 역시 이재명 지사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유정, 진성호 전 의원 두 분이 꼽으셨는데 강 의원님은 안 하셨어요, 그렇죠? 예. 안 하신 이유는 나중에 좀 설명해 주시고요. 먼저 김정 의원께서 말씀하시죠. 예. 네, 뭐 화제의 인물이라는 것이지 네. 뭐 올 한 해 뭐 굉장히 훌륭한 인물로 꼽은 거는 그래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 올해 인물들 중에는 다 명함이 엇갈리는 거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번은 저희가 화제의 인물이죠. 네, 화제의 인물인 셈인데 굉장히 올 한 해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국민들이 이제 이재명 하면 인지도는 아마 거의 모든 국민이 알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었죠. 네. 그리고 결국에는 여배우 스캔들이나 또 뭐 해경군 김씨 또 부인과 관련된 그 건에 대해서는 조금 이 문제가 해결이 된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그 지점에 있어서 이제 대통령 아들 이야기를 다시 꺼내면서 우리가 뭐 이 완전히 싸움꾼이다, 그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보통 싸움꾼은 아니라는 거를 증명한 셈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 리더상이 싸움꾼을 원하는 건 아니라는 측면에서 그렇죠. 과연 그 모습이 바람직했는가. 그리고 너무 많은 국민들이 우리가 왜 이재명 지사의 뭐 온갖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뉴스에서 접하고 살아야 되는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과 또 이 피로감을 느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빨리 좀 해소가 되기를 기다렸던 거고요. 네. 다만 이제 경기지사로서 이제 도정에만 전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남시장 할 때도 굉장히 열심히 했었고 여러 가지 뭐 성공한 그런 이 정책 사업들도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네. 도정에 전념하면서 얼마든지 뭐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재판 중에 있는 사건들에서 뭐 지사직을 상실형을 만약에 받는다고 하면 이제는 뭐 정치적으로 회생불능 상태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재판이 아마 이 이재명 지사의 어떤 정치적 운명을 판가름하게 되지 않을까. 내년쯤 되겠죠. 네. 네. 그러나 하여튼 뭐 이재명 지사 스스로 우려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은 불기소 처리가 되고 막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지금 김 의원 말씀하신 대로 권력 투쟁에 능한 사람이다. 그런 평가들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진성호 의원께서는 왜 선정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문제적인 정치인이다.
그러니까 저도 기자 생활을 했지만 이렇게 한 정치인이 미디어의 스팟라이트를 오랫동안 받는 정치인은 처음 봤습니다. 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를 연상시키는 것처럼 자 여배우 스캔들 또는 조폭 스캔들 뭐 의혹들이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갖고 있는 의혹들은요, 뭐 친한 친형님을 갖다 강제 입원시켰다. 또는 뭐 검사를 사칭했다. 뭐 듣고 있으면 도저히 이런 사람이 정치를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살아서 경기도지사까지 갔다. 그리고 경기도지사 가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민주당 당내 투쟁도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어쨌든 문재인 후보와 경쟁했던 사람들의 뒤를 한번 보십시오. 안희정? 밑으로? 뭐 일단 지금 좀 그렇죠. 네. 또 그때 최성? 그때 당시 고양시장? 네. 지금 또 공천 못 받고 또 뭐 등등해서 지금 좀 그렇죠. 이재명도 위기에 왔는데 이재명은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습니다. 이 끈질긴 생명력. 그러니까 소년공 출신으로 친구들이 교복 입고 학교할 때 자기는 노동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 변호사가 돼서 성남시장이 돼서 경기도지사에 간 겁니다.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 일단 이 사람의 생명력 하나만큼은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지금 김유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듣기는 이 사람이 뭐 보약을 먹었는지 뭔 모르지만 정말 열심히 일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깨어있는 시간이 너무 오래 있고 또 하나는 부하들이 기분 나쁠 정도 일을 많이 시키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대한민국의 이재명이라는 정치는 정말 탐구 대상이 될 만하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문준용이라는 이름을 쓴 겁니다. 영린을 건드린 거죠. 대통령의 아들을. 그래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또 배웠습니다. 또 그 수법을. 그런 것들을 보면 이재명은 정말 무시무시하다. 네. 다만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가 있는 재판이 반드시 이재명에게 해피엔딩일 수만은 없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으나 네. 이재명이 올해 보여준 거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어느 정치인도 이렇게 파란만장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들에게 관심을 끌기는 앞으로 힘들 거다. 아니, 김유정 의원께서 좀 부정적인 입장에서 이재명 지사를 평가하셨는데 진 의원님은 부정적으로 평가하시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중립적인데 저 중간에 재밌는 거는 이런 정치인 스타일이 왜냐하면 정치인이 꼭 선하다거나 도덕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네. 저는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도덕적이지 못한 정치인들은 선거하기가 힘들었다고 보는데 네. 이분은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를 보면 정말 잘 돌파하고 있다. 네. 좀 그래서 트럼프와 비슷한 면도 있고 네. 또 거기에 비하면 이분은 재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치의 탐구 대상으로서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이재명이 살아남는다면 저는 확률이 한 10% 좀 된다고 보는데 네.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당 쪽 과에서는 가장 강력한 후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인물이 아직 4분이나 남아 있었고요. 당연히 제가 발언 기회를 안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인물이 어떤 분인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하여 보수를 괴멸시키고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세 번째 인물 이명박 전 대통령, 강기정 전 의원이 선택하셨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요. 네. 10년 동안 국민들이 물었습니다. 다스가 누구 거냐고. 그 답을 결국은 다스는 이명박 본인 거다. 이렇게 답을 법원에서 내렸고 그래서 돈과 명예를 다 잃은 그런 사람이어서 제가 선정하게 됐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고. 네. 지금 간단하게 하셨네요. 짧게 하라고 그래요. 짧게 코멘트 넘어갈까요? 저도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일단 법원에서 이렇게 판결받았기 때문에 네.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왈가왈부할 생각이 없고 다만 이런 건 있는 게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 검찰의 그 스타일을 보면 지금 청와대에 있는 현직 비서관 등에 대한 수사와 비교해 보면 지나치게 집중적이었다. 왜냐하면 지금 현직에 있는 사람은 6개월 지나도 지금 수사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속도를 보면 왜 우리 검찰이 이렇게 정치적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검찰이 자유로울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안 되고 있어서 그렇죠. 네.
박근혜 정권 들어서고 나서 아마 가장 마음 편했던 사람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국민이 생각했죠. 어떻게 저렇게 순탄하게 지나갈 수 있을까?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다 무너지고 말았는데 문제는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국민의 분노를 여전히 자아내고 있다는 것이고 박근혜 옆에는 사람이 있지만 MB 옆에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측근에 결국에는 이 배신으로 모든 것이 더 입증이 돼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무슨 그 불구속 수사 얘기 나오는데 어불성설입니다. 네. 지금 2심의 증인 신청을 한 10분 이상 하셨다고 그러죠. 1심과 달리 적극 대응하겠다 그러는데 하여튼 재판 진행과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죠. 자, 네 번째 인물, 세 번째 인물까지 저희들이 봤는데요. 네 번째 인물은 어떤 분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들은 부처의 장관, 동시에 국무위원입니다. 국무위원은 국정 전반을 보고 함께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부처의 업무를 대하실 때도 국정 전체의 틀 안에서 보시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당정청이 예전보다 훨씬 더 긴밀하게 협조해 가면서 내외의 어려움에 잘 대처해 가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인물은 이낙연 현 총리입니다. 아마 이 방송을 이낙연 총리가 보면 굉장히 기분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죠? 김유정 전 의원이 선택하신 것 같은데요. 네, 이낙연 총리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건 이렇게 총리를 잘할 줄 몰랐어요, 저는. 왜냐하면 이제 21년 기자 경력에 5번의 대변인 할 때 굉장히 잘하셨죠. 그래서 명대변인이었죠. 네, 닮고 싶은 대변인의 어떤 선배였죠. 저도 대변인 할 때. 그리고 사선 의원의 도지사까지 지내셨던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경험과 또 카리스마도 있는 분이고 그래서 총리 됐을 때 적임자다 이런 생각했지만 이렇게 이제 국회 와서 대정부 질문에 그 의원들을 정말 꼼짝 못하게 하는 말문을 막히게 하는 그 모습 보면서 굉장히 잘하신다. 그 스타일이 어떤 거죠? 그러니까 받을 건 받으면서 자기 얘기하는 뭐 그런 할 스타일. 말을 예 그러면서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답변. 예를 들면 남북 관계에서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질타를 했을 때 그때 했던 답변이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반문해서 말문을 막히게 하는 거랄지. 그리고 뭐 이 언론이 편파적으로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했을 때 이미 오래전부터 뭐 다른 걸 보고 있다, 다른 채널을 본다랄지 뭐 이런 허를 찌르는 발언 같은 것들이 국민을 조금 굉장히 시원하게 해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야당 의원들이 이낙연 총리한테 답변하기를 좀 싫어하고 그렇죠. 다른 장관들 나와라 이런 식으로 뭐 부총리 부르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이낙연 총리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거는 정말 정치는 알 수 없다라는 건데 민주당이 집권에 이 전혀 이제 의욕도 없고 또 정권 교체를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어려웠던 그 심란했던 그런 시절에는 호남에서 다선 의원들은 뭐 공천 배제해야 된다랄지 혹은 뭐 어디 수도권으로 보내야 된다랄지 뭐 이런 굉장한 이야기들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호남 다선 의원에 포함됐던 분이죠.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민주당 내에 가지고 있던 인적 자원들을 상당히 조금 평가절하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정권 교체를 하고 이렇게 총리를 시키고 보니 이분이 이렇게 잘 하는 것을 그러면서 정치인의 어떤 이 정치 역정이라는 건 알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한편 들고요. 또 총리가 아니었으면 이분이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대통령이 외교 안보에 전념했던 1년 반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이낙연 총리가 그 다양한 경험과 연륜으로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 나라가 좀 돌아가는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에서 뽑아왔습니다. 저는. 유력 대권 주자로 도약하고 있다. 그런 말씀도 하시려고 했던 건 아닌가요? 그렇죠. 뭐 그런 의미 포함해서요. 본인이 거기에 찬성하든 안 하든지 간에. 지금 실제로 뭐 여권 주자 중에서 1등이죠? 그렇죠. 현재 여론조사하면 1위죠. 네, 알겠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정말 큰 꿈을 이루려면 일단 홍남기 지금 부총리가 함께 파트너가 돼서 경제 문제를 분명히 경제 민생 문제를 살려내면 이낙연 총리는 큰 대망의 꿈을 꿀 수 있을 겁니다. 여권에서 지금 이낙연 총리, 야권에서는 황교안 전 총리가 지금 두 분이 호각을 이루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인물 네 분 우리가 고 노회찬 의원, 이재명 지사,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이낙연 총리까지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다섯 번째 인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립 유치원 일부에서 드러나고 있는 교육 목적의 교비의 황당한 전용, 사적 유용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회계 투명성의 확보입니다. 박용진 상법이 담고 있는 건 유치원의 투명한 회계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는 것, 그리고 유치원의 셀프 징계를 차단하는 것, 횡령죄가 적용이 가능한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것, 학교 급식을 안전하게 하는 것, 유치원 급식을 안전하게 하는 것, 이 네 가지 아닙니까, 핵심이. 네, 박용진 의원. 민주당이 주류로 이제 떠올랐어요, 그죠? 그렇죠. 사실은 정치인들, 예. 제가 박용진 의원을 뽑았는데 정치인들이 말을 해야 될 때 할 수 있는 그 용기, 이거 최고의 덕목일 것 같아요. 사실은 정치인들, 특히 국회의원들의 자격이 뭐냐를 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이거다 저거다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들을 하시고 전문성이냐 뭐 여러 가지 지식이냐 하시는데, 제 경험에 비춰온다면 해야 될 말을 제때 하는 용기, 이거 최고인데, 그런 점에서 박용진 의원은 사실은 유치원 문제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표와 연결돼 있는 문제인데 이 유치원 문제를 정면으로 얘기를 하고 나왔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큰 박수를 보냈는데요. 네. 아쉬운 것은 이제 이렇게 유치원법이 원내대표 간 합의로 해서 올해 정기국회 내에 또는 올해 임시국회 과정에서 처리가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금 처리가 안 된 것이 너무 아쉽고요. 이 말이 패스트트랙이라고 선진화법에서 패스트트랙으로 가는데 이거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330일이 걸리는데 이거 패스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참 아쉽고 슬로우 트랙이네요. 슬로우 트랙이고 앞으로 아무튼 원내대표 내지는 당에서 이거 다시 조정해서 빨리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내년 초에. 박용진 의원이 초선이죠. 초선입니다. 네, 초선이고, 예. 강 의원님하고도 개인적인 관계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출신 민주노동당이었는데 우리 민주당으로 입당을 해서 지난번에 초선으로 됐고, 초선인데 초선 같지 않는 무게감을 갖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주류로 떠오른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예. 그렇다고 주류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저의 경험상. 네. 자, 5번의 인물을 2018년 올해 5분 인물을 저희 살펴봤는데요. 마지막 6번째 인물은 누군지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인사들과 잘 협의하고 논의해서 외부 인사들 뜻도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할 예정입니다. 세상사 도리와 영치를 지켜야 짐승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 조광특위는 지금껏 수치를 미리 정해놓고 한다든지 이미 정했다든지 전혀 그런 바 없습니다. 네, 한국당의 김용태 사무총장이 6번째 올해의 인물로 선정됐습니다. 진 의원께서 선정하셨는데요. 네. 저 김용태 의원의 별명이 꼬마 신랑입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양천을이라는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3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동네를 많이 다녀가지고 김용태를 보면 꼬마 신랑 또 왔냐 그럽니다. 그리고 김용태가 한 게 뭐냐면 그 지역구 자기 이제 지역구 사무실에서 그 유권자와의 대화를 합니다. 김용태 케이스가 성공을 해서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이걸 따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리지널의 저작권은 김용태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당 입장에서는 양천 가면 정말 강남 같은 데고 양천을은 정말 강북 같은 지역인데 이걸 갖다 했는데 그 지역구를 3번이나 했던 사람이 이번에 버려버렸습니다. 왜? 내가 선도 탈당한 사람이다. 탄핵 때. 그러니까 내 몫을 내가 잘라버려야지 말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국민 여러분들이 볼 때는 자유한국당의 이번에 인적 쇄신을 보면서도 한국당 내 일부 의원들은, 일부 다선 의원들은 막 불만을 토로하지만 생각보다는 좀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볼 때는 좀 미진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태 총장이 자기 목을 침으로써 어쨌든 당내의 반발을 좀 잠재우고 또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그 수준까지는 못 갔지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는 게 한국당도 희생하는 사람이 하나 있구나. 물론 김용태 의원이 다음에 다른 데 전략공천 낸다 이런 기사도 나오지만 그건 그때 이야기고 본인이 꼬마 신랑 이야기 들으면서 10년 동안 갖고 왔던 지역구를 던졌다는 것은 저는 사실 이건 좀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보기 때문에 조그마한 정치인이 나중에는 큰 정치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볼 때
이쪽 보수 정치에서는 김용태가 나름대로 자기 희생을 보여주지 않았나 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김용태 의원이 지역구 진짜 열심히 부지런히 한다는 소문 저도 다른 동네 사는데 듣고 있습니다. 예, 네. 자, 2018년 올해 이슈, 키워드 그리고 올해 인물들을 세 분과 함께 살펴봤는데요. 세 분들도 올해의 인물이신 것 같은데 돌아가시면 한 분 한 분씩 간단하게 2018년 소회를 우리 김정원부터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올 한 해는 저는 국회 방송의 인물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정치적 휴지기처럼 네. 작년까지 열심히 일선에서 하다가 1년은 뭐 엄마로서 이렇게 열심히 지냈는데요. 이번에 대학 갔죠? 내년에 가는 거죠. 내년에 가죠. 올해 이제 수능을 받고요. 수능을 받죠. 네. 예. 그래서 내년에는 저도 그렇고 뭐 우리 모든 국민 여러분도 그렇고 황금돼지해에 또 뜻한 일들도 이루시고 좀 경제가 좀 나아져서 이제는 조금 올해는 좀 살만하다. 또 설 물가 금방 또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조금 경기가 조금 풀렸다 이런 얘기들이 조금 나오는 그런 그 2019년이 되기를 동시에 빌어봅니다. 좋은 일 생기시지 않겠어요, 김 의원님? 글쎄요, 뭐 아니에요? 네, 알 수 없는 게 생길 것 같은데요? 인생도 정치도 알 수 없다는 거를 너무 잘 알고 있어서요. 자, 강기정 의원님, 네, 올해 돌아보시면서 올해 저는 개인적으로 광주시장 경선 후보에 떨어진 후로 떨어지셨습니까? 경선 후보에 떨어졌죠. 아무도 몰랐는데. 알고 있습니다. 네, 떨어진 후로 어떻든 우리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부가 성공해야만 국민들도 행복하고 모두가 행복하다는 생각으로 작은 돌을 얹고 그 정부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에 우리 올해 한 해 참 민생 경제 잘 마무리돼서 기분 좋았으면 좋을 건데 외교 안보 쪽에 점수는 얻었습니다만은 경제 민생 쪽에 점수가 좀 낮아서 송구합니다만 내년에는 희망을 잃지 말고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강 의원님도 내년에 좋은 일이 생기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자, 진성 의원님. 네. 예, 뭐 일단 왈가왈부만 이야기하면 사실 올해 초만 해도 제가 사실은 방안이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보수 정치가 국민들한테 욕을 많이 들어가지고 뭐 터질 때마다 어쨌든 이 민주당이나 이쪽 편은 우리 공격하고 우리는 주로 방어를 했는데 이제 후반기로 들어오면서 자꾸만 제가 공격을 하고 여당 쪽에서 방어하는 형국으로 지금 바뀌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좀 그렇습니다. 왈가왈부를 즐기신 것 같아요. 제가 좀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개인적으로 볼 때도 사실 연초나 이럴 때는 보수 정치가 국민들한테 이제 비판을 받고 할 때는 별로 뭐 힘도 없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뭐 오라는 데도 많고 살짝 굉장히 바쁩니다. 요즘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왈가왈부는 꼭 나오셔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 역시 좀 이 정치라는 건 정말 참 많이 변하는 것이고 또 잘할 때 조심해야 된다. 겸손해야 되고 이게 늘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또 떨어졌지만 내년에는 잘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결국은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한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여도 열심히 하시고 야도 비판을 강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성 의원께서는 뭐 2018년 후반기에 막 풀렸다 그러니까요. 그죠? 내년에도 더 잘 풀리실 것 같아요. 뭐 꼭 그런 건 아니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신문이 매년 이맘때가 되면 올해의 사자성어를 발표하는데요. 올해는 짐은 무겁고 길은 멀다. 그런 뜻의 임종도원이 선정됐다고 합니다. 집권 2년차 문재인 정부의 현 상황을 정확하게 짚은 성어가 아닐까 싶은데요.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정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아직 해결해야 할 난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국민의 촛불로 탄생된 정부인 만큼 초심을 잃지 말고요. 굳센 의지로 또 여러 정책들을 차질 없이 또 국회와 같이 협력해서 추진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2018 편안한 마음으로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다가오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치토론 왈가왈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새해 금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정말 강 의원님 먼저 머리 가시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